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살다 보면요, 인연이라는 게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제게 그런 존재가 딱 한 분 계세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분은 바로 제 시어머님이세요. 많은 분들이 시어머니 하면 어렵고 불편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가장 좋은 관계라고들 생각하시지만 저는 달라요. 오히려 친정엄마보다 더 가깝고 딸보다도 아껴주시고 누구보다도 제 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저는 젊은 시절부터 평범한 주부로 지내왔어요. 한 남자의 아내로 또 두 아이의 엄마로 그렇게 쉼없이 달려온 인생이었죠. 그런데 결혼 초반부터 저희 남편은 그다지 가정적인 사람이 못 되었어요. 집보다 항상 밖을 좋아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즐겼죠. 처음엔 그를 이해해주고 싶었어요. 사회생활도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 곁에는 늘 여자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주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깝게 지냈더랬죠. 남편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지만 이 모든 걸 참고 견뎌낼 수 있었던 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명절 음식 준비할 때도 항상 저 먼저 앉히시고 본인이 다 해두었으니 그냥 앉아있으라고만 하시고 요리는 손도 못 대게 하셨어요. 어디 나가면 늘 며느리 자랑을 꼭 해주셨고요. 잘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살림을 잘한다, 야무지다, 성심이 곱다. 매번 그렇게 저를 세워주시고 항상 제 편이 되어주셨어요. 심지어 남편이 속을 썩일 때면 저보다 먼저 남편을 혼내주셨죠. 사실 제 나이가 올해 55이에요. 한창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야 인생이 좀 쉬워지려나 싶었는데 그 시기에 남편의 매도가 본격적으로 터져버렸고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단 하나의 위안이 있다면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향해 단 한 번도 등을 돌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보통 어머님들은 자기 자식 감싸기에 급급할 법도 한데 저희 어머님은 오히려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너무 오래 참게 해서 미안하다며 이젠 제 인생 살아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게 있어 시어머니는 단순히 남편의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심으로 저를 위했던 유일한 어른이셨고 어쩌면 친정엄마보다 기댈 수 있고 더 따뜻했던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의 외도에도 오히려 어머님이 나서서 해결하려 해주셨어요. 그 상간녀에게도 저 대신 모진 말들을 쏟아내시며 제가 하고픈 말들을 내뱉어 주셨었죠. 지금이야 남편과 이혼에 갈라섰지만 전 계속해서 어머니와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딸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있는 저희 두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남편의 외도는요, 사실 젊은 시절부터 불안불안했어요.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은 뒤에도 늘 회식이다 뭐다 핑계를 대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처음엔 정말 회식이겠지 믿으려고 했지만 하루는 셔츠에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묻어있던 날이 있었고 또 어떤 날은 처음 맡아보는 낯선 향수 냄새가 풍겨왔어요. 의심스런 마음에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다 같이 회식으로 2차 때 노래방을 갔는데 술김에 놀다 본인도 모르게 묻은 것 같다며 별일 아니라고 그냥 대충 넘기려고만 하는 남편이었어요. 그런 날은 꼭 한바탕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고야 말았죠. 지금 돌이켜보면 아마 그때도 몰래 바람을 피운 횟수는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때부터 이미 남편은 한 번도 진심으로 가정을 바라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시엔 아이도 어렸고 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자신도 없었어요. 또 제 상황이 뒷조사니 흥신소니할 형편도 못 되었고요. 육아와 살림만으로도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이런 남편의 행동을 바로잡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5년 전
친정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셨고 대학병원을 지속해서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에 검사와 치료 목적으로 저희 집으로 두 분이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함께 살게 되었죠. 아이들이야 이미 다 본인 밥벌이하며 사는 청년들이고 집을 나선 지는 오래였고요. 아마 이런 상황이 남편에겐 이전보다 더 갑갑하게 느껴졌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장인 장모와도 그리 편한 관계도 아니니 집에서 편히 쉬는 것도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워낙에 나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남편이지만 장인어른이 아파서 올라오신 거면 조금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뭐 늘 똑같더라고요. 특히 주말이면 더더욱요. 여전히 업무상 회식이라는 핑계로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는 동창 모임, 워크숍, 야유회라며 나가는 이유가 정말 다양했었어요. 같이 병원 한번 가줄 생각 안 하는 남편이 그저 미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감정 소모에 힘이 붙이니 남편에 대한 기대를 접게 되었어요. 저는 가끔 가다 주말이면 시댁에 혼자 가곤 했었어요. 그 이유는 혼자 지내고 계시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어머님은 몇 년 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본인의 병세를 아셨으면서도 그토록 좋아하시는 술을 끊지 못해 암 진단을 받으시고는 결국 몇 달을 넘기지 못하셨죠. 신우가 한 명 있긴 한데 여기도 워낙에 자유분방한 스타일이라 이 나이 먹도록 결혼도 안 하고 제 하고 싶은 거 하며 산다고 바빠서 다른 지역에 따로 살고 있어요. 잊을만 하면 가끔 통화 정도는 하지만 못 본 지는 정말 오래됐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어머님은 아버님과 함께 사시던 집을 정리하시고는 홀로 조용한 아파트로 이사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평소보다 더 적적해 보이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주말이면 찾아뵙곤 했었어요. 어머님은 아버님과 대화의 벽을 쌓으신 지 오래셨고 유일한 말동무이자 친구가 저였거든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조금 더 어머님을 살피려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조용조용하시고 무던한 성격이셨지만 저희 남편 이야기가 나올 때면 늘 한숨부터 쉬시고는 저보다 다 하소연을 쏟아내셨어요. 젊은 시절 제 아빠랑 똑같이 행동한다라며 유전의 힘이 이렇게 무섭다면서 말씀하시곤 하셨죠. 알고 보니 아버님도 생전에 유흥을 무척 즐기셨대요. 술자리도 자주 가지시고 늦게 귀가하는 건 다반사였다고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땐 그래 핏줄이 어디 가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어머님이 겪으셨던 시절을 제가 그대로 겪어 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어머님께서도 그걸 아셨는지 제게 그 시절엔 다 그렇게 참고 살 수밖에 없었다며 진작 이혼 못한 게 한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힘든 시절을 제가 똑같이 겪고 고생하는 것 같아 본인이 죄인이라며 스스로를 탓하셨죠. 그 말씀을 듣는데 목이 메었죠. 어머님은 늘 남편에게 수시로 전화하셔서는 유나엠이 마음고생 시키지 마라. 회식 있어도 밤 10시 전에는 꼭 들어가라. 저보다도 잔소리를 많이 해주셨고 우리 며느리는 나 같은 꼴 안 나게 해야지를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남편의 모습이 아버님을 닮았다는 걸 어머님도 처음엔 부정하고 싶으셨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님은 인정할 수밖에 없으셨다고 해요. 그게 운명인지 팔자인지 모르지만 며느리가 겪는 고통을 보며 본인 과거가 겹쳐 보였던 거죠. 그래서였을까요? 어머님은 저를 보며 항상 죄책감 어린 눈빛을 지으셨어요. 마치 아버님 닮은 아들을 낳아 미안하다는 듯이요. 그 미안함이 애잔함으로, 애잔함이 결국 다정함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며느리는 시아버지 사랑이라지만 저에겐 시아버지가 아닌 시어머님이셨어요. 옛날부터 어머님은 정말 한결같으셨어요. 명절 음식 준비할 때면 늘 저는 애들부터 챙기라고 부엌엔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셨고 아이들 학원비가 부족할 때면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몰래 봉투를 쥐어주시기도 하셨어요. 손주 생일엔 꼭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해 주시고는 용돈을 저에게 건네시며 네가 고생이 많다고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라며
빠짐없이 용돈을 챙겨주셨어요. 그 마음들이 쌓이고 쌓이니 어머님은 저에게 점점 더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단순히 남편의 어머니가 아니라 제 마음의 등불 같은 분이 되어버렸죠.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어 살다 보니 저도 조금씩 어머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여자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겪는 수많은 감정이 그냥 지나간 흔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걸 다 겪고도 제 앞에선 한없이 따뜻하고 한없이 다정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댁을 향할 때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매일 아프신 아빠를 엄마와 함께 간호하다가 주말이 돼서 시댁을 방문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제게도 조금이나마 안식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거든요. 남편 없는 주말이 어머님 덕분에 오히려 함께 더 대화도 많이 나누고 갈 때마다 제가 더 위로를 얻고 오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님은 저희 아버지의 건강도 항상 여쭤봐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곁에서 애쓰는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남편은 저와 점점 멀어진 지 오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리를 어머님이 채워주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오히려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저를 보듬어주고 계셨던 거죠. 그 따뜻한 마음은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앞에서 다시 한번 저를 지켜주는 힘이 되어줬어요.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님이 늘 저를 향해 내가 네 편이야 라고 말없이 안아주시던 그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인연은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될 거예요. 남편의 외도라는 고통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 그 뒤에는 늘 한결같은 어머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시작은 남편의 출장 소식으로부터였어요. 이전에도 출장을 몇 번 다녀오긴 했지만 이제는 그게 진짜 출장인지 속이는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워낙 집에 잘 붙어있지 않은 사람이니 딱히 놀랍지도 않았지만 2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다는 말에는 좀 당황스럽기도 했죠. 그래도 겉으로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짐을 싸고 출장을 떠날 무렵 공교롭게도 친정엄마와 아버지가 시골로 내려가시겠다는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병이 어느 정도 완치되어 갔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동안 치료와 입퇴원을 반복하셨던 아버지는 이제 많이 지쳐 보이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아버지께서는 건강회복 차원에서 공기 좋은 곳에서 지내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으시다며 시골로 내려가 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니 노후 보내기엔 좋겠다며 편히 쉬고 싶어 하셨죠. 그렇게 남편은 출장으로 부모님은 시골로 내려가시게 되면서 그 집엔 순식간에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갑자기 혼자가 되어버리니 왠지 적막함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도 이젠 안 계시고 자식들도 자주 보러 오지도 않고 남편도 없으니 저 혼자서 집에 있는 시간이 갑자기 휑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어머님, 지금 혼자 지내고 계시는 어머님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된 김에 어머님네 집에서 지내다가 올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어머님과 함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도 외로우실 테고 저도 곁에 있으면 든든할 테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2달 동안 같이 지내시지 않겠느냐고요. 저희 부모님도 시골로 내려가셨고 저 혼자 있기도 그렇고 함께 지내시면 서로 좋지 않겠느냐고요. 제가 어머님 댁으로 가겠다고 하니 어머님께선 늙은 할미 냄새나는 집에 와서 좋을 게 뭐 있겠냐고 본인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저의 만류에도 끝까지 본인이 오시겠다고 하셔서 결국 그렇게 하기로 됐어요. 그렇게 어머님은 배낭 가방 하나를 메시고는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늘 손에 들고 오시는 반찬 꾸러미는 물론 빠지지 않았고요. 처음엔 2달이나 함께 지내는 게 괜찮을까 걱정도 조금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사이지만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건 처음이기도 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같이 지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어요. 어머님은 오히려 저보다 더 저를 배려해 주신다고 바쁘셨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함께 먹을 식사를 준비하시고 저보다 먼저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계시고 빨래며 설거지며 본인이 더 나서서 하시려 하시니 오히려 저희 집으로 모신 상황 자체가 죄송한 마음마저 들었었어요. 이렇게 하시는 게 본인 마음에 편해서 하시는 거라곤 하시는데 며느리인 저로선 좌불안석이 따로 없었죠. 하지만 어머님은 이런 거로 부담 가지며 남이나 다름없다며 계속해서 편하게 생각하고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니 말리지 말라며 장난스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정말 모녀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가까운 사이처럼 2달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마트에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저녁이 되면 TV 보며 수다도 떨고 날씨 좋은 날엔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몸이 찌뿌둥한 날이면 같이 목욕탕도 가고요. 그렇게 평화롭게 2달을 지낼 줄 알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터져버렸죠. 이 모든 평온을 깨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남편의 출장 도중 저희 집에 낯선 여자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그것도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어요.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니 곧이어 현관문을 세차게 두들기더라고요. 저와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인터폰을 확인하였고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화려한 옷차림에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인터폰으로 누구시냐고 물으니 다짜고짜 이 집 사모님 되시냐며 본인이 저희 남편의 애인이라며 말하고 싶은 게 있으니 당장 들여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가뜩이나 자다 깨서 정신도 없는데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저 혼자만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머님도 함께 계시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도 이 상황을 함께 목격하셨고 조용히 저를 뒤로 밀치시고는 제 차 확인하셨어요. 이 집 남편의 애인이라고요? 하니 그 여자는 술이 잔뜩 취한 목소리로 아 그렇다니까요. 할 말 있으니까 문 좀 열어보시라고요. 사람 기다리게 하네. 짜증나네. 아 이렇게 밖에 세워둘 거예요? 하면서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정말 동네 사람 다 깨울 것 같아 일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여자는 집안을 술 취한 눈으로 쓱 훑어보고는 픽 한번 웃고 자연스럽게 거실 바닥에 퍼질러 앉아버렸어요. 그리고는 너무 당당하게 물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 그 여자에게 따져묻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렇게 늦은 밤에. 그것도 자정이 넘는 시간에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겁니까? 여기 술집 아니고요. 당신이 찾아올 이유도 권리도 없는 집이에요. 이 시간에 어딜 갈 데가 없어서 여길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방금 뭐라고 했어요? 애인? 지금 제 남편 애인이라는 사람이 저희 집에 와서는 당당하게 이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미쳤어요? 힘들어. 아줌마, 귀야 안 들려요? 그래요. 내가 애인이라니까요. 하도 오빠가 이혼한다고 말해놓고선 안 하고 있길래 내가 딱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쳐들어왔어요. 뭐요? 불만 있어요? 그럼 이게 당신이 말하는 정리예요? 한밤중에 술에 취해서는 남의 집에 찾아와 행패 부리는 게? 세상에 무슨 이런 뻔뻔한 사람이 다 있어. 할 말 있으면 낮에 그것도 제정신으로 올 것이지 이게 무슨 행패냐고요? 아니 애초에 찾아오길 왜 찾아와요 여길? 지금 당신 상태, 말하는 꼴, 행동 다 제정신 아닌 거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찾아와요? 내가 당신 같은 사람 상대할 이유 없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예의라는 건 배우지도 못했어요? 아니 언제 오든가 말든가 그건 내 마음이죠. 신경 꺼주시겠어요? 진짜 웃겨서 못 참겠네.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거예요? 이혼한다고 해놓고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했대요? 그리고 아줌마는 아직도 남편이 바람 피우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진짜 답답해 죽겠네.
도대체 언제 알 거고 언제 이혼할 건데요? 아주머니 딸이 얼마나 못났으면 남편이 바람났겠어요? 정말 구질구질하긴. 뭐야? 이게 어디서 감히 이따위로 행패야? 우리 며느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꼴을 당해야 해? 네가 남의 가정을 망쳐놓고도 멀쩡히 둘이 잘 살 것 같으냐? 어디서 네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와? 아줌마, 아니 할머니인가? 아무튼 두 분 다 정신 차리세요, 좀. 그리고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계속 피나겠네. 내가 못할 말 했어요? 왜 그렇게들 흥분 상태냐고요? 아니, 같이 살기 싫다는 사람이랑 억지로 사는 게 더 힘들다는 거 몰라요? 아줌마랑 살기 싫다잖아요, 우리 오빠가. 내가 더 좋다는데 아줌마랑 같이 살 이유가 더 있겠냐고요. 그래, 나 늙은이 맞다. 근데 너 같은 몰상식한 인간한테는 아직 이 늙은이 제대로 살아있거든? 그런 모질이 같은 놈이 뭐가 좋아서 만나? 뭐가 좋아서? 유나 엄마야, 됐다. 둘이 지지고 볶고 살게 그냥 줘버려라. 그런 쓰레기 같은 놈 만나지 말고 그냥 이혼해버려, 아주 그냥. 그리고 너 지금 이따위로 찾아와서 행패 부리는 거 다 기록할 거야. 애미야, 당장 휴대폰 들어, 찍어. 뭐예요? 아줌마가 뭔데 저 계속 아줌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시끄럽게. 그래요. 여기 어머니도 이혼하라네요. 아주 똑똑하신데 내 스타일이야. 근데 말이죠. 이혼 속도가 너무 느려서 내가 나선 거니까 이제 좀 빨리빨리 진행하자고요. 에? 우리 서로 좀 원활하게, 그 영어로 뭐라더라, 스무스하게, 에? 좀 진행해 봅시다. 근데 여기 어디야? 출구가 어디야, 아줌마? 나 나가는 길 좀 알려줘요. 머리 아파. 택시 어디서 타야 해요? 여긴 무슨 가게 앞에 택시도 없어. 그 여자를 가까스로 등 떠밀듯 내보내고 문을 닫자마자 저는 그대로 현관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님도 제 옆에 조용히 앉으셨는데 저희 둘 다 말을 잃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거실은 잠잠했지만 머릿속은 그 여자의 말투와 표정, 호탕하게 비웃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듯 어지러웠어요. 도무지 믿기질 않았어요. 지금 막 겪은 일이 현실이 맞는 건지, 혹시 제가 지금 악몽을 꾸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죠. 저 여자가 남편의 애인이라니. 아니, 그보다도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여자는 너무 태연하고 뻔뻔하고 제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어요. 저에게 언제 이혼할 것이냐며 아주 쉽게 내뱉은 그 말이 정말 현실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싶어서요. 그게 입 밖으로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인가요? 그것도 남편의 와이프가 있는 집에 찾아와서 한밤중에 술에 취한 얼굴로 당당하게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무 멍했고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그 사람이 바람 피운 걸까? 내가 눈치 못 챈 사이 저렇게까지 깊게 이어지고 있었던 걸까? 정리되지 않는 말들이 머릿속에서 한참을 떠다녔어요. 남편의 외도는 상상은 늘 해왔던 일이었어요. 워낙 바깥으로만 도는 사람이었고 예전에도 옷에서 낯선 향기가 풍기거나 립스틱 자국이 남아있었던 적도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 눈앞에서 상간녀가 내가 애인이다 라고 외치는 상황이 올 줄은 그 누구도 상상 못할 일이잖아요. 그 여자는 말끝마다 언제 이혼할 거냐며 성화를 부렸어요. 한 집의 안주인을 앞에 두고 애 둘 낳아 함께 살아온 세월을 뭉개듯이요. 참 대단하다 느꼈습니다. 부끄러움도 없고 죄책감도 없어 보였어요. 눈빛에 깃든 오만함과 비웃음은 오래도록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런데 그런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머님은요, 그 여자가 나가자마자 아무 말 없이 저를 와락 안아주셨어요.
저도 말이 안 나왔고 어머님도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안고 계셨죠. 그러다 결국 어머님의 어깨가 먼저 들썩이기 시작하시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애미야. 정말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하다. 내가 저렇게 키운 것 같다. 내가 잘못이야. 내가 그렇게 살게 만든 것 같아서 어른으로서, 엄마로서 정말 미안하다. 애미야, 그냥 우리 아들이랑 갈라서라. 더는 같이 살아선 안 될 것 같다. 내 아들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저런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놈은 절대 변하지 않아. 바람을 한 번도 안 핀 사람은 있어도 한 번 피는 사람은 없다 했다. 내가 네 마음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네가 애비 때문에 늘 참고 또 참고 살아왔다는 거 내 다 안다. 나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젠 안쓰러워서 더는 못 보겠어. 예전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그때 진짜 이혼했으면 마음고생이라도 덜했지. 너는 더는 참지 마라. 버티지 마라. 이제 너라도 너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렇게 살고도 후회했거든. 근데 네가 또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걸 보니까 내가 이제는 막 알겠다. 이제 네 인생 살자, 진수가. 어머니, 저는 지금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순순히 이혼해 주는 게 정말 맞는 걸까요? 제가 바보인 걸까요? 일평생 그렇게 사람 속을 썩여왔는데 기어이 가슴을 후벼 파네요. 아니야. 네가 바보긴 왜 바보야. 그 자식이 못난 놈이지. 마음 아픈 건 나도 다 알아. 누구보다 이해해. 그러니까 그냥 갈라서라. 저놈 좋은 일 해주는 거 아니야. 아까 그 여자 영상 다 찍어 두었지? 소송 진행하자.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만큼 그 두 년놈한테 다 받아내. 그리고 나도 너한테 줄 수 있어. 소송이요?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 정신적으로 제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신다니요? 뭘요? 살아생전 남편한테 땅이 2억에 있었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래도 마누라라고 내 명의로 바꿔주더구나. 평생을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죽을 때가 돼서야 철이 든 건지. 너 이혼하게 되면 그 즉시 그 땅 너한테 주마. 어차피 남편이 나보고 알아서 정리하라고 준 거였고 그걸 아들놈한테 주든 너한테 주든 이제 그건 내 선택이고 내 마음이다. 그러니 이혼하고 나서 바로 네 명의로 바꿔주마. 땅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니께 뭘 그렇게 잘했다고 그런 것까지 받아요. 말도 안 돼요. 저 그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너무 벅차요.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 너무 죄송해서. 그리고 남편뿐만 아니라 시누이도 있잖아요. 알면 난리 날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넌 신경 쓰지 마라. 뭐가 말도 안 돼. 넌 오히려 잃은 게 더 많고 참고 억누르고 삼켜가며 산 세월이잖니. 그 땅 어차피 너한테 줄 거였어. 그 아비도 그 아들도 결국 여자 하나 귀하게 못 알아본 인간들이야. 그러니 이젠 우리가 받아야 마땅해. 그 땅은 원래부터 네 거였어. 미안해하지 마라. 넌 잘못한 거 없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냥 말로만 할 생각 없어. 내일 바로 공증받으러 가자. 내 이름으로 된 거 내가 쓴다는데 누가 뭐래. 그리고 너는 그 종이 보면서 마음 단단히 먹어.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나는 네 편이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마음 많이 힘들 거다 그래도.
그래도 이겨내 보자. 이게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야. 이제라도 네 인생 살아. 네가 가고 싶은 길로. 이젠 울 일 없게 내가 도와주마. 그 땅은 애들한테 주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게 쓰는 거야. 난 그걸로 마지막 후회 하나 털어낼 거다. 그러니까 너도 그걸 받으면서 다시 시작해. 어머님은 저를 안고 눈물을 흘리시며 그렇게 말하는데 눈에 수도꼭지가 켜진 느낌이었어요. 그저 가슴이 멍하게 저릿했고 마음이 갈피를 못 잡으며 하염없이 울었어요. 어머님은 남편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껴주는 사람이셨어요. 며느리라는 틀을 넘어 한 여자를 향한 진심이 담긴 말이었죠. 전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 어머님이 제 편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남편의 상간녀가 집으로 들이닥친 그날 밤, 그 정신없는 혼돈 속에서 어머님은 조용히 제 손을 잡고서 이혼을 권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현재 가지고 계신 땅을 제게 증여해 주시겠다고요. 단순한 재산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인생을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더 늦기 전에 저에게도 제 몫의 삶을 돌려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사실 처음엔 믿기지 않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들은 이야기라 더 멘붕이 왔던 건 사실이에요. 눈앞에서 벌어진 상간녀의 난동도, 그걸 지켜본 어머님의 결단도, 그 모든 것이 너무 비현실적이었거든요. 머릿속은 어지럽고 심장은 자꾸만 내려앉고 생각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뒤엉켜만 갔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몇 번이고 떠올랐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제 마음은 자연스럽게 어머님의 말씀 쪽으로 기울어 갔어요. 단순히 땅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어머님의 결심은 제게 너무도 큰 선물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지금까지의 마음고생들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싶지 않다. 더는 소갈이하며 늙어가고 싶지 않다. 같은 생각들이 가득했어요. 결혼 생활 내내 저는 늘 제 감정을 눌러왔어요. 화가 나도 참았고 서운해도 참고 억울해도 참았죠.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서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저다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젠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이 결혼을 지켜야 할 이유가 이제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가정을 무너뜨렸고 상간녀는 마지막 남은 존엄까지 짓밟고 떠났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출장해서 돌아오는 대로 이혼 소송을 하기로요. 다음 날 아침 어제의 소란이 무색할 만큼 평온한 아침이 밝았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과 달리 어머님은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셨죠. 저는 문득 어머님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와 다르게 옷을 갈아입으시고 나갈 채비를 하고 계셨거든요. 어딜 가시냐고 여쭤보니 어제 말했던 거 기억하냐며 저보고 공중을 받으러 나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요. 말 나올 때 해두는 게 좋다며 저는 당황해서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고, 어머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려도 어머님은 단호하셨어요. 말로만 하는 건 본인 스타일도 아닐 뿐더러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상간녀나 제 남편과 한판 붙게 되면 이거라도 확실하게 내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두 사람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일 수 있다고요. 어머님은 정말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신 듯 보였어요. 그 단호한 표정을 보고 저도 더는 말릴 수 없었죠. 어젯밤에도 느꼈지만 어머님의 마음은 결코 단순한 위로나 동정이 아니신 건 분명한 듯 보였어요. 제게 남은 생을 제대로 살게 해주겠다는 결단이 분명했고 그 약속을 지키려 하셨죠. 결국 어머님의 이끄심에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함께 공중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도 저는 어쩐지 자꾸만 긴장되고 떨렸어요. 정말 이대로 가도 되는 걸까?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쳐갔지만 제 옆에 결심에 찬 눈빛을 한 어머님을 보며
계속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공증 내용엔 어머님이 소유한 부동산 2필지 중 1필지를 이혼이 확정되는 즉시 제 명의로 증여하겠다는 문서였어요. 단순한 유언장도 아니었고 막연한 구두 약속도 아닌 정식으로 변호사의 입회 아래 공증 문서로 작성된 문서였고 도장까지 또렷이 찍혔죠. 공증서를 손에 쥔 순간 뭔가 보잘것없는 종이 촉감이지만 제게 무엇보다 힘을 실어주는 종이처럼 느껴졌었어요. 그 문서를 제 손에 들고 있자니 울컥하는 기분도 들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시고는 어머님께서도 조용히 제 손을 쥐시고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라며 본인이 옆에서 어떻게든 도와주시겠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공증을 남기는 동안에도 정작 그 난리를 겪게 만든 장본인인 남편은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출장 간다며 떠난 지 열흘이 되어가는데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없었죠. 그날 밤 벌어진 일에 대해 상간녀가 남편에게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모른 척하고 싶은 것인지 혹은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알고도 무시하는 거라면 이제는 상대조차 할 이유가 없었고 모른 채 하는 거라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어떤 연락이 와도 제 뜻을 굽히지 않을 거로 결심했어요. 남편이 무슨 반응을 보이든 상관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결심한 김에 그날 오후 곧바로 법률 상담소를 찾았어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제일 먼저 보여드린 건 어젯밤 상간녀가 저희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었어요. 핸드폰을 내밀자 상담사분은 영상을 확인하시고는 이 정도면 충분히 외도 입증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특히 본인이 스스로 애인이라고 밝힌 것도 있고 저에게 남편과의 이혼을 직접 요구한 장면은 아주 결정적이라고요. 게다가 주거침입 및 협박성 언행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강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이혼을 하긴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늘 증거가 없다. 지금 상황은 힘들다라는 말에 주저했던 지난 날들이 떠오르며 뒤늦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상담사분은 실무적인 조언도 더해주셨어요.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면 비용이 들겠지만 어머님께선 소송 비용은 본인이 다 책임져 줄 테니 저는 오로지 마음 하나만 단단히 다잡고 있으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의 응원으로 조금씩 제 이름을 가진 인생의 첫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예정대로 2달간의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남편에게서 단 한 통의 전화도 한 줄의 문자도 없었어요. 이렇게 무심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엔 저도 일부러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그 여자가 찾아와 행패를 부린 이후에도 남편 쪽에서는 어떤 말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모른 채 귀국한 건지 알 길이 없었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이혼 서류를 건넸어요. 남편은 서류를 받아들고는 언짢은 표정과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방금 막 출장에서 돌아온 사람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그래서 저는 당신의 외도로 인한 정당한 이혼 요구라는 이야기를 전하니 증거라도 있냐며 어딜 봐서 본인에게 유책이 있냐며 이내 목소리를 높이며 성을 내기 시작했어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동영상 증거가 있다는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그 영상은 제게 있어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꺼낼 결정타였고 그 사람의 진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 되길 바랬거든요. 그 대신 남편에겐 증거가 충분하다고. 그래서 더는 말로 입씨름하고 싶지 않으니 순순히 협조해달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서로 얼굴 붉히지 말자고요. 하지만 남편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혼 이야기를 꺼내든 제가 이해가 안 되는지 끊임없이 이유를 되묻고 심지어는 저보고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갈라서면 본인에게 이득 아닌가?
그토록 좋아하던 여자와 당당하게 살면 되는 일인데 왜 저토록 발끈하고 소란을 피우는 걸까 하고요. 며칠을 그렇게 실랑이로 보냈습니다. 말다툼이 끊이질 않았고 대화하기 싫다며 침묵했다가 회유했다가 모든 방법이 오갔지만 결국엔 남편도 마지못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는 말만 반복했죠. 과연 법정에서도 그런 말이 나올까? 저는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바로 제출되었고 이후 정식 재판 절차가 잡혔어요. 남편과 저는 결국 법정에서 마주서게 되었죠. 저는 담담하게 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증거 제출 시간, 저는 그날 밤에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상간녀가 저희 집에 술이 만취가 된 채 들어와 애인이라 밝히며 행패를 부리는 장면, 남편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조롱하던 말투까지 고스란히 담긴 그 영상이 화면에 재생되자 남편은 처음 보는 사람처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순간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고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저도 그때 알았어요. 남편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몰랐다는 것을요. 재판이 끝난 후 남편이 제게 다가와 묻더라고요. 도대체 그 영상은 뭐냐고요. 그래서 보는 바와 같다고. 당신 애인이라는 여자가 집에 찾아왔고 그 모든 상황을 어머님도 함께 지켜보셨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거라고요.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없이 깊은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본인도 몰랐다며 그제야 그 사람은 상간녀에게 화를 내며 따져묻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벌였느냐며 아주 눈이 뒤집히게 그 여자를 잡고 있었어요. 그날 법정에는 그 여자도 출석했었어요. 멀쩡하게 화장까지 하고 앉아 있었지만 제가 눈을 마주치자 황급히 시선을 돌리며 모른 척 하더군요. 그때 그 당돌함은 어디 가고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 상간녀 역시 영상 속 자기 모습을 그날 처음 보았던 거였어요. 그날의 일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던 거죠. 그녀도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본인의 모습이 매우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행동 덕분에 남편의 외도 사실이 명확해져서 저에겐 오히려 큰 도움이 되어 주었죠. 결국 저는 받을 수 있는 위자료도 받아내고 상간녀 또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혼도 위자료도 그간의 억울함도 모두 이제야 조금씩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상간녀와 나란히 붙어있는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과는 말 그대로 깔끔하게 남남이 되어버렸어요. 마음이 완전히 정리됐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동안 쌓아온 수많은 상처 위에 덧칠되던 갈등이 끝났다는 사실에 숨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머님께서는 정말 약속대로 땅을 제게 증여해 주셨어요. 공증을 마친 문서를 손에 쥐는 순간 저는 여전히 이걸 받아도 되는 걸까 하는 고민이 들었지만 어머님의 진심을 알기에 그 마음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님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조심스럽게 전해들은 내용은 이랬습니다. 남편이 어머님을 찾아왔답니다. 아버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땅이 2필지인 걸로 알고 있다며 그중 하나만 먼저 자기에게 줄 수 없겠느냐는 거죠. 알고 보니 남편은 이미 그 땅을 기반으로 상간녀와 새살림을 차릴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답니다. 어머님 명의로 남은 건 하나밖에 없다며 이미 하나는 저에게 증여해 주었다고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펄쩍 뛰며 난리를 부렸고 급기야 어머님께 당신이 어머니 맞냐며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집에서 계속해서 행패 부릴 거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맞섰고 그러자 남편은 그럼 직접 와이프한테 따지러 가겠다며 문을 박차고 나갔답니다. 어머님은 전 남편이 제게 찾아올 것을 알고 조심하라는 마음으로 전화를 주셨던 거였어요. 곧 들이닥칠지도 모른다고요. 어머님의 말씀을 새겨듣고는 긴장된 상태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씩씩거리며 거실로 가더니 제게 따져묻기 시작했어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서 땅 받았어? 그거 당장 내놔. 그거 원래 내 땅이야. 내가 받을 땅이라고. 엄마가 줬다는 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야? 친아들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걸 며느리한테 주는 엄마가 어딨어? 그런 노망난 엄마가 어디 있느냐고? 웃기는 소리 좀 그만해. 내가 달라고 했겠어? 어머님이 당신 같은 못난 자식한테는 못 주겠다고? 차라리 나한테 주시는 게 낫겠다 하셔서 주신 거야. 그건 어머님이 선택하신 거야. 나는 안 받겠다고도 말씀드렸었어. 어머님이 강하게 원하신 거라고. 뜻이 그렇다신데 어떻게 거절을 하란 말이야? 당신이야말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어르신 하나 꼬드겨서 속여놓고 그걸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게 말이야, 방귀야. 어디서 그런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당신 이거 엄청난 범죄야, 알아? 노인네 껴서 땅 받아낸 거 이거 사기라고, 사기! 못 믿겠으면 이거나 좀 똑바로 봐. 이거 어머니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공중해 둔 거야. 그날 어머님이 먼저 공중 받으러 가자라고 하셨고 나는 그 자리에서 정말 안 받아도 된다라고까지 했어. 그런데도 어머님이 기어이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내가 며느리 된 도리로 그 말씀을 어떻게 어기겠어? 인제 와서 새살림 차리려니 돈이 없어? 사랑만으로는 역시 안 되지? 역시 현실은 사랑 앞에서는 냉정한 법이야. 땅 보고 나한테 돌아올 생각 꿈도 꾸지 마. 땅 토해내라는 소리도 하지 마. 나는 정정당당하게 받은 거니까. 땅 내놔! 내놓으라고!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정말 1억이야? 그럼 팔고 두 사람 몫으로 나누자. 땅 받은 거면 그거 부부 공동재산이잖아. 글자 안 보여? 이혼하고 나서 준 거라고 되어 있잖아. 이건 오롯이 내 거야. 내 땅이라고. 공공재산 타령하고 있네. 그래, 나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당신 때문에 소갈이한 세월이 얼만데. 나 이제야 어머님 덕분에 새 인생 찾았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땅 받을 자격도 없는 당신은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이 집 근처도 얼씬도 하지 마. 법적으로는 나는 어떤 흠도 없어. 신고할 테면 신고해봐. 나는 당신 지금 당장이라도 무단 침입으로 신고해버리려니까. 남편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대며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지만 제 마음은 그 소리만큼이나 오히려 후련했어요. 이렇게 끝내는 날이 오다니 꿈만 같았죠. 돌이켜보면 땅 때문이 아니었어도 진작 갈라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제가 미련했던 거죠. 남편은 이후에도 땅을 되찾으려고 변호사를 알아보는 등 무의미한 애를 썼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어머님은 치매도 없고 정신도 또렷하신 분이고 공중까지 마친 상황이니 그 어떤 법적 하자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남편은 여자 번호는 없는 스스로를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이후로는 삶이 많이 힘들어졌으면 좋겠네요. 그 후로 저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도 아버님과 똑 닮은 아들과는 연을 끊은 듯 싶더라고요. 어머님도 지긋지긋하시겠죠. 지금도 양씨 집안 남자들이라고 하면 치를 떠시거든요. 저는 여전히 어머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참 이런 관계가 쉽지가 않은데 딸보다도 더 저를 예뻐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어머님이 있어 이번 생은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도 어머님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잘 지내겠습니다.